예,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이 고대 과학의 부활 내지는 이제 번역 사업이 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 번역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니시사가 많이 등장하면서 저도 뭐 지난번에 어떤 그 책사냥꾼의 이야기, 뭐 근대의 출발 그래서 그 당시 수도원 돌아다니면서 옛날 이 17세기에 옛날 그 필사본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쓴 책을 굉장히 재밌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서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중세에서부터 이 르네상스 시기에 걸쳐서 이 번역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라든가 아랍의 고대 문헌들이 대거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되게 스페인이 그 번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탈리아 특히 피렌체에서 이런 그 번역 사업인데 되게 그리스어로 된 문헌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랍어로 된 문헌들, 뭐 콥터라든가 등등 또는 이집트어까지 이제 나오고 하는데 대개는 다 그리스어를 어,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실 서구에서 이제 그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대부분의 학문적인 추구가 중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압을 받죠. 특히 이제 이런 그 고대의 문헌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랍 근동 지역 등등에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계속 활발하게 그런 그리스 과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전설적인 그런 이제 수도원들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개 이런 다른 외국의 이런 문헌들이 있었고 이런 문헌들이 이제 10세기에 그 스페인 북부 그 산타마리아 수도원이라는 데가 이제 아주 유명한 되게 그 당시는 수도원이 그런 지식의 창고 역할을 했고 그런 수도원의 도서관들의 장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수도사들이 되게 필경, 필사를 통해서 이제 평생 이 책들을 필사하는 거죠. 인쇄술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외국의 그 이런 성당이라든가 이런 오래된 성당 가면 그런 필사본들을 전시해 놓은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거 한 페이지 필사하는데 뭐 몇 달이 걸릴 정도로 아주 정성을 기울이고 또 양피지가 워낙 비싸니까. 그, 그래서 대개 이제 이 당시 필사되고 번역되고 했던 것들은 되게 과학과 의학 쪽 문헌들이었습니다. 기하학, 천문학, 의학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12세기에는 그 이 아랍과 쪽의 그 번역이 거의 홍수를 이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고대 지식에 대한 거의 신앙과 같은 존경심이 생겨났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 과학서에서 이제 과학사가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과거를 그 좀 캐캐묵은 이런 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대 이전에는 과거가 오히려 아주 찬란한 어떤 이 문명의 보고였고, 과거의 그런 것들을 다시 발굴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그 강한 믿음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이런 그 번역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학문과 그 명저들이 이제 손에 들어오니까 막 눈이 떠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 지식에 대한 갈구가 특히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거의 대부분 그런 지식에 대한 욕구는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충족되기 때문에 이런 고대 또는 그 고대 지식에 대해서는 거의 신앙과 같은 존경심이 있었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히 1085년에 톨레도가 함락이 돼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레콘키스타라고 이제 이야기. 이건 기독교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탈환. 자기들이 빼앗긴 땅을 다시 어, 수복하는 이런 과정. 이제 이것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 이쪽 지역에서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톨레도가 그 당시 어, 이 이슬람을
그에 아주 중요한 지식의 보고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고, 근데 이제 여기가 결국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함락되면서 엄청난 그 책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당시 그 번역의 시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이 1085년 톨레도 함락의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여행 갔을 때 톨레도를 일부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좀 뭐 이 책들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구나 이제 그라나다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쭉 한번 훑어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이슬람이 완전히 물러나게 되죠. 스페인에서. 그래서 이제 이 레콩키스타가 이제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시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슬람의 중요한 거점들이 전부 함락되면서 거기에 엄청난 장서들이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표적인 번역가가 이 제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레노스의 의술, 뭐 유명한 갈레노스죠.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 이것도 톨레도에서 찾아냅니다. 톨레도에서 이 문헌을 찾아내고요. 뭐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뭐 엄청난 그 과학자이자 그 철학자이죠. 그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책들이 번역이 돼서 김혁 선생이 쓰신 책에 보면 뭐 서양 과학과 지성사에서 거의 그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게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이런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네상스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런 활발한 번역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특히 그런 역할을 하는데, 피렌체는 뭐, 사실 제가 한 7, 8년 전에 갔었나요? 이제 일부러 피렌체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는 뭐 거의, 이 메디치가의 그 거의 흔적들이 뭐 도처에 남아있죠. 피렌체는 그 당시 그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그 국가였기 때문에 특히 그 메디치가가 그 상당한 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애호, 물론 그게 그냥 순수한 문화예술만은 아니었고 다 상업적인 또 맥락이 있었던 메디치가는 뭐 아주 유명한 그 금융가로 번성한 그런 그 새로운 귀족이 아닌 그러면서 교황을 몇 명이나 배출할 만큼 탁월한 집안 아닙니까? 이런 그 이제 가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거의 태어나다시피 거기서 뭐 키우다시피 했었고 아까도 얘기했던 갈릴레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 피렌체에서 그 코시모가 아, 이제 그 헤르메스 헤르메스 전집 또 헤르메스 문헌을 처음 접하게 되죠. 그 이제 그 헤르메스주의가 이제 여기에서 그전 르네상스 전 기간 동안 확산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게 15세기에 그래서 피치노라는 학자에게 그 유명한 헤르메스 학자죠.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당시 다른 번역 다 집어치우고 이거부터 번역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리스어로 된 이 헤르메스 문헌들을 여기서 대거 번역을 하면서 이제 뭐 완전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헤르메스주의가 이제 뭐 물론 그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지만 서구 르네상스에서는 바로 이 번역 사업을 통해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있었다. 그래서 헤르메스주의가 이제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는데 헤르메스주의는 아마 그 많이 들어보시 못한 분도 계실 거고요. 마술적 자연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실 이 근대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한 것이 사실 마술이었다라는 게 이제 뭐 과학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오늘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쪽이 사실 이쪽 분야입니다. 갑자기 제가 어느 날 뭐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 마술적 자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깊은 영향을 이런 근대과학의 수립 과정에 줬고 그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계론 철학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과정이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헤르메스주의는 원래 이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원래는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성직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면 여기 이제 새 그 형상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이 트리스 메기스투스가 뭐냐면 세 배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합쳐진 만큼의 어떤 이런 이제 그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집트의 모세와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와 동시대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2세기경에 이제 이것이 실제로는 2세기경에 만들어졌다. 왜? 이 헤르메스 문헌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어 표현들을 이제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2세기 이후의 어떤 어휘들이지 그 이전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한다면 기원전 2000여 년인데 그런 이제 그리스어 학자들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결국 이것이 모방을 해서 이집트 때부터 나온 것처럼 모방을 했지만 실제로는 2세기경에 작성된 문헌이다. 물론 그 토대는 이집트의 과학과 이집트의 마술과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 많이 보셨을 텐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명저죠.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을 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주 번역도 잘 됐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제가 굉장히 수술 받고 좀 힘들 때 이걸 아주 탐독을 하면서 정말 무릎을 치면서 봤던 움베르토 에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중세 연작 시리즈가 또 나왔던데 대단한 뭐 중세학자이자 뭐 소설도 잘 쓰고 이 영화로도 나왔죠. 이 움베르토 에코의 이 작품이 이션 코네리가 주연으로 했는데 제가 밑에 영화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첫 장면에도 보면은 이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은 실존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하죠. 실존 사상가, 실존 이 철학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많은 학파, 기독 가톨릭의 여러 교파들, 뭐 베네딕트 뭐 등등 해서 로저 베이컨의 제자로 나오죠. 이제 주인공.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말하자면 이제 수도원에서 파견된 형사인데 이게 이제 어떤 조금만 얘기를 하면 수도원에서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수도원이 중세시대 가장 큰 장소를 보유한 수도원을 이제 가상으로 삼아서 이제 거기에서 자꾸 수도사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그거를 수사해 달라고 이제 교파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중앙에서 파견된 말하자면 형사 수도사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서로 지정된 책들을 수도사들이 몰래 필사를 하다가 그거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도서관장이 거기다 독을 발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 수도사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당시 이런 지식에 대한 어떤 이 차단,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지식에 대한 욕구를 어, 참지 못했던 과정을, 이건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거를 이제 읽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 보면 필사하는 장면들이 영화에서 잘 묘사가 되던데, 하여튼 이런 헤르메스주의가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묻혀져 있던 그런 고대의 지혜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르네상스 시기에
전파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제 헤르메스주의가 뭐냐? 사실 이 잠원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번역도 뭐 거의 안 돼 있어요, 국내에는. 그다음에 약간 좀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는 이런 이제 출판사들에서 좀 번역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 번역의 어떤 신빙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접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2차 문헌을 가지고 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런 헤르메스주의가 나오게 되는 배경으로는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한 발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갈바니 같은 사람이 동물 자기 같은 걸 발견하고 하면서 아마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 동물 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와 자기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런 르네상스 자연주의 마술적 세계관, 자연관과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죠. 뭐 길버트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보면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러니까 대개 보면 도무지 저는 지금도 자석이 굉장히 신기한데 어, 뭐 이렇게 이 쇳가루 같은 걸 하면은 뭐 딱 이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정렬하고 그다음에 이 인력과 반발력 이런 것들을 지금도 저는 굉장히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하물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우주를 굉장히 신비하고 마술적인 힘들로 짜여진 어떤 네트워크로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부 상당히 유기체적 관점입니다. 이 세계는 다 엮여져 있다는 거죠. 이런 힘들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 힘들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이 공감과 반감, 이 심퍼시와 안티심퍼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계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던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흑마술 밑에부터 보면 대개 이제 흑마술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영화나 이런 연속극 같은 때도 마술을 표현하는 건 되게 흑마술이죠. 누군가를 저주한다, 해코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작용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상을 갖다 놓고 뭐 바늘로 찌른다거나 뭐 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의 그러한 행위가 그 사람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또는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도 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바 누구에게 잘 되게 해달라는 어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어떤 거대한 네트워크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 신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이 감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리들의 어떤 옛날 그런 물알론적인 세계관도 상당히 이런 부분과 비슷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프란시스 예이츠가 르네상스 과학에서 이 헤르메스주의적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논문에서 이 예이츠가 최초로 이런 마술적 자연관, 특히 헤르메스주의가 근대 과학의 아주 중요한 시초를 이루었다고 하는 아주 과감한 주장을 펼쳤고 상당 부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론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헤르메스주의가 이 마술적 르네상스 자연주의로 확산되면서 연금술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체화되고 물론 연금술의 뿌리는 오래됐습니다만 이것이 그 당시 점성술, 연금술 이런 형태와 연관되면서 근대과학이 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주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의 어떤 능동성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대과학의
어떤 그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작용에 대한 어떤 그 액티비티, 그러니까 좀 적극성, 포지티브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신의 의지가 그대로 수용되거나 신의 의지가 발현되기 때문에 수동적인 존재로, 수동적인 과정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그건 신의 의지가 이제 실현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이 우주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이츠는 이 르네상스의 마술사, 이 헤르메스주의죠. 이런 부분들이 17세기 과학의 직접적인 선조였다라는 이런 주장을 아주 과감하게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술사로서 인간이 실제로 우주를 조작하는 거기에 어떤 우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이 헤르메스의 전집에 어, 많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과학혁명을 이끌어낸 많은 과학자, 자연철학자들이죠. 이들이 실제로 이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받았다라는 사실들은 이제 최근에 와서 뭐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뉴턴이 만유인력, 즉 중력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헤르메스주의의 공감과 반감이라는 어떤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왜냐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난제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이제 현재 뭐 표준 가설로 자리 잡을 만큼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헤르메스주의가 많은 과학사가들에 의해서 재조명되면서 사실 그 이 마술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근대 과학의 여러 영역들 또는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제기되는 거. 실제로 아그리파 같은 학자가 그 당시 이 마술을 집대성에서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개 마술을 블랙 매직과 파이트 매직으로 나누는데 파이트 매직은 다른 말로 하면 내추럴 매직, 자연 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매직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흑마술이라고 얘기되는 어떤 그 누구에게 저주를 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절실함이 또는 나의 어떤 행위가 어떤 매개를 통해서 즉 이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매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연금술과 같은 부분은 또 다른 맥락에서 자연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태도 또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론으로까지 발전한, 즉 과학적 방법론이죠. 그래서 그 연금술에 대한 그 이제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연금술이 실제로는 그 근대과학의 어떤 매우 중요한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이제 좀 재해석되는 것이죠. 연금술은 사실은 실험 관찰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금이 어, 어떤 이 뭐죠? 금이 이제 단일 원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합성한다는 건 불가능한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서양에서의 연금술이 있었다면 중국에서는 연단술이 있었죠. 이건 이제 불로초를 만들고 불로초를 찾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그런 그 뭔가에 대한 추구의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이제 여기서는 이런 연금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지금까지도 사실 그 이 근대 과학의 어떤
하나의 그 방법론 내지는 이런 실험 관찰 또는 트라이 앤 에러의 어떤 방법론에 매우 중요한 기반 아닙니까? 이건 은근과 끈기를 필요해요. 뭐 사실 많은 재료들을 새롭게 트라이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품종 개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시도를 하거나 또는 신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 연금술하고 별로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트라이 앤 에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우연성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알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금술에 대한 부분도 뭐 최근에 국내에도 뭐 많은 그 번역서들도 등장하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색 마술 또는 이제 자연 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특히나 근대과학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많이 가지는 그런 이제 흐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그리빠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을 다 마술로 보는 수학도 하나의 사실 수학은 마술에서부터 거의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피타고라스는 거의 수비학이죠. 선생님 수비학 다 아시죠? 어떤 숫자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사실 뭐 근대 천체역학의 혁명을 가져온 많은 학자들 수비학에 거의 탐닉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주를 전부 다 이 뭐 정맥각형으로 다 맞춰가지고 이 체계를 다 설명하려고 시도했잖아요. 또 원에 대한 집착, 원이 거의 완벽한 이 우주는 전부 원이 가장 완벽한. 사실 우주를 볼 때 전부 다 원이니까. 그래서 원을 타원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어려웠죠. 타원 궤도를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뉴턴이 이제 영감을 줘서 헨리의 성에 그것도 이제 밝혀지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이 원이라고 하는 데 대한 집착. 이것도 사실은 수비학적인 수비학은 아니지만 그 도형에 대한 이런 우리가 아는 음악에서의 화성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과거의 그런 어떤 수비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런 화성학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하학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문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성술과 천문학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영역이에요. 사실 천문학의 그 수많은 보고가 다 점성술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뭐 이런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술사의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봤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학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종교 역시 마술의 영역으로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만약에 물론 만약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도 사실 약간의 뭐 과학에서 만약에라는 건 없다 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잘못된 접근이고 이 사회적 구성물 또는 하나의 히스토리컬 이벤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마술적 자연관이 만약에 성공을 거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픽션의 영향이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정도 이렇게 미친 세상은 안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요즘에 뭐 전쟁 벌어지는 거 보면 이게 정말 이 2023년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보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서 뭐 제가 학부에서 이런 마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조그만 창문 역할 같은 걸 하는 게 이제 되게 SF다. 그래서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초기 작품들, 그런 걸 이제 학생들한테 그걸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하면 좀 그런 좀 더 인간이 세계와 보다 풍부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한 어떤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갈망, 내지는 뭐, 하여튼 저는
옛날에 그 초기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후기 작품 잘 안 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어떤 것일까?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그 마술적 자연관이 그 당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었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 뭐 이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베이컨 얘기는 그래도 조금 하고 예, 그래서 사실 프란시스 베이컨을 제가 지난번에도 좀 강조를 했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베이컨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 밑에 지금 이 학문의 진보 같은 책이 번역이 아주 잘 됐어요.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 이종업 선생님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이 마술 그다음에 이런 그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뭐 고대 이 과학 이런 쪽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학자분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쪽을 공부하시면 이분 글이나 책 또는 번역, 논문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사실 저는 그냥 개론 수준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 프란시스 베이컨을 이제 제가 이게 새로운 윤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사실 이 마술에서 과학으로라는 이제 하나의 표현이 좀 적절해요. 마술에서 과학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From Magic to Science인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베이컨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이컨은 헤르메스주의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헤르메스주의 영향을 안 받은 그 당시 자연 철학자가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찾아서 보고 있는 책은 헤겔도 우리가 되게 철학자로만 알고 있는 헤겔도 그때는 다 겸업이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전문 직업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과학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철학이죠. 자연 철학이니까. 그래서 헤겔도 뭐 굉장히 정신현상학도 보니까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또 새롭게 봐지더라고. 뭐 하여튼 나중에 그런 얘기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한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 마술에서 과학이로라는 이런 부제를 붙여서 베이컨을 설명했을 만큼 그런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술적 자연주의를 비판하면서 근대 과학의 어떤 새로운 방법론 또는 새로운 윤리를 정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술적 자연관에서부터 많은 부분을 뽑아냈지만 사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근대 과학은 마술적 자연관에서 많은 부분을 뽑아내서 그걸 근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스테블리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술적 자연관은 이제 다 뺏긴 거죠. 다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신비적인 거로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근대 과학이 아직 종교에서도 많은 부분을 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근대 과학이 새롭게 자기 몸집을 키워내면서 거기에 많은 요소들이 거기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특히 이제 베이컨은 지식이라든가 이런 인간과 지식의 능동성과 적극성, 뭐 여러분들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유명한 말, 그게 베이컨의 말이라는 거 다 아시죠. 실제로 이 학문의 진보라는 책에서 이제 그다음에 신기관에서도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지식이 왜 중요하냐, 학문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근데 학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 그걸 막 공격합니다. 베이컨의 글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제 읽어보시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베이컨의 글은. 그건 그만큼 그 당시 뭔가 자기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또는 어떤 부분들을 배척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세워내려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 사람이 과학혁명이라는 걸 뭐 알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관을 수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매우 실용적인, 프래그마틱한 부분들을 강조했고, 세속적인 기술, 기계 기술이죠. 이런 거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학문과 지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윤리라고 할 때 새로운 윤리, 그 새롭다는 것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인간을 더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 그다음에 그 인간의 능동성과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자연 또는 그 신의 섭리와 이런 부분에서부터 인간을 분리시켜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세계를 인간의 어떤 뜻에 따라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자연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이용하고 익스플로이터 익스플로이터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착취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좋은 번역어는 아니에요. 그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익스플로이터라는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쓴다. 전유해서 내가 쓴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착취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태도에서 어,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헤르메스주의도 인간의 어떤 능동성을 강조했지만 헤르메스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레토릭으로 몇 번 등장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과학의 역할이 굉장히 바뀌게 되는데 어떤 자연으로부터 많은 진리를 끌어내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이 무는 데 대해서 복종시키는 어떤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옵니다. 신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는 관찰이었죠. 관찰을 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구하는 지혜를 얻는 이런 어떤 과정이었다고 하자면 이제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뭐 노예처럼 부리고 그다음에 이제 닥달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이 근대과학 비판했던 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근대과학은 자연을 닥달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상당히 그좀그 흥미로운 표현이었는데 막 다그친다는 거죠. 내놔. 네 그 진리가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이 점성술이라든가 이런 어, 마술적인 그 접근들을 이 상당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점성술이 상당히 이런 목표는 좋다. 네, 그다음에 자연 마술도 이런 뭐 피조물의 위대함을 이렇게 향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고 연금술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는 점에서는 좋으나 그러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수단과 과정은 오류와 허황된 내용으로 점철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뭐 아주 무수히 베이컨의 글을 직접 아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그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비유가 이제 그 광부와 대장장이에 대한 비유. 즉 자연 철학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 자연 철학자의 역할 모델을 이제 베이컨이 얘기한 부분이 이제 가장 좀 단적으로 잘 베이컨의 새로운 윤리 또는 새로운 롤 모델, 이 자연 철학자, 즉 과학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컨은 자연이라는 자궁 속에 여전히 이런 많은 비밀과 자원들이 감춰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거는 데모크리투스에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하던데 신기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데모크리투스가 자연의 진리는 깊은 광산과 동굴 속에 감춰져 있다. 이걸 이제 하면서 이것이 참이라면 자연 철학을 광산과 용광로로 나누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이 베이컨의 신기관, 노뵼 오르가눔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자가 하는 일은 하나는 광부의 역할. 그거는
이 자연이라는 자궁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비밀이나 또는 리소스를 캐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장장이. 대장장이는 거기서 캐낸 광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련하고 해서 무두질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뭐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로서 이제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것이 그 학문의 진보라는 책에서 이제 베이컨이 이런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유추조차 불가능한 그런 아주 그 기상천외한 그런 보물들이 실용될 날을 기다리면서 수도 없이 묻혀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어, 스스로 그냥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로 조작을 가했을 때에 그 정체가 훨씬 잘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실험이죠. 예, 실험에 대한 강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과거에 사용했던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혜를 구하는 어떤 이런 식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그런 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실용적인 지식들을 얻어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여기서 처음 그래서 이 헤르메스주의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특히 이 자연 철학, 과학의 어떤 역할과 이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일단 이 베이컨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전에 그 마술적 세계관이나 연금술에 대해서 그 용어상으로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마술이라는 그 용어에 한정돼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은 그 마술적 세계관이 어떤 그 우주, 어떤 차원마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자연 철학과 되게 연결된 그런 마술적 세계관이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아니면 소감도 좋습니다. 아, 선생님, 강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정말 너무 정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도, 로렌 데스턴의 도덕을 왜 자연에서 찾나 이 책을 갖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왜 근대 자연이 도대체 어떤 자연관이길래 해서 너무 정말 힘들게 읽었던 기억도 나고 또 작년에 저희가 근대 역사 공부하면서 뭐 지나간 미래니 세계사서 성찰이니 근대 인간 정신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게 읽었던 예, 기억밖에 안 나가지고 그때 그랬거든요. 이건 뭔가 근대에 대한 이런 뭐 과학과 연관된 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오늘 진짜 들어보니까 어제 안 들었던 사람 다 어디 갔어 어제 이거 정말 꼭 저희 공부하는데 진짜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고요. 선생님 너무 너무 정말 잘 들었고 솔직히 말해서 헤르메스 자연관 저희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헤르메스 마술적 자연관도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본다. 근데 거기에 인간을 지배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인간이 자연을. 예, 그렇죠. 네. 그러면 헤르메스 자연주의에서는 이 자연관이 우리 근대에 있는 자연관과 전혀 이렇게 틀리는 어떤 자연관으로 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자연이 공간과 반감의 그런 작용인가? 이렇게 이게 어떤 자연관일까가 더 그게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게 마술적 자연관이 성공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랬을 거라고 해서 조금 이야기가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선생님들이 그 이 헤르메스주의나 이런 데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아, 그 또 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의 마술은 이제 그 완전히 그 쪼그라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풍부한 그 이 부분들, 자연 철학적인 요소, 뭐 이거는 나중에 낭만, 로맨티시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로맨티시즘이 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컴피티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이제 자연 그 어떤 관점들, 세계관 사이에 아주 커다란 서로 컴피티션, 물론 뭐 치고받고 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거기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원래 역사는 정말 잔혹하죠. 패자는 뭐 거의 그 특히 과학에서의 패자는 이름도 못 알아봅니다. 그 세계사에서는 뭐 우리가 황산벌의 계백, 역사를 빛낸 백인의 중에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그래도 패장의 이름이라도 거론을 해주는데 유명한 전투에서는 과학에서는 한번 잊혀진 이론은 아예 멸문지화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우리가 쿤을 같이 공부할 시간이 된다면 거기서 이제 보면 뭐 그 그 산소를 기반으로 한 연소 이전에 이제 다른 이론들이 왜 전혀 우리는 모르는가. 이건 사실 과학은 굉장히 그런 맥락에서 보면 훨씬 더 잔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은 뭐 그런 그 지위가 형편없는 그런 지위가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거의 뭐 주말에 그 뭐 이제 그 누가 아주 자조 그 약간 좀 비꼬면서 얘기하듯이 6일 동안 죄 짓고 하루 사면받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과정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의 기능이 굉장히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우리 이해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또 우리가 불교 국가들을 이렇게 좀 순례를 가다 보면 아 이게 진짜 이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구나. 소위 form of life,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이 form of life라는 게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점에서 뭐 폄하를 하거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우리는 자꾸 근대주의의 관점에서 과거를 전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 정말 이거는 뭐 그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근대주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너무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새로운 조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과학사에서도 이제 근대과학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것이 필연적인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 칭하는 것이 꼭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 역사적 사건 하나의 아주 그 우연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근대라는 시대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거대한 편향, 하나의 어떤 거대한 바이어스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대라는 시대를 너무 그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그걸 넘어서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것이 어떻게 지금 그렇다면 지금의 이 근대라는 시대 또는 근대의 특성들이 어떻게 별해졌을까?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근데 이제 상당히 어렵죠. 이 과정 해나가는 과정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데에는 많은 코스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코스트를 치러야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들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누가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뭐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데 대한 어떤 이제 필요성들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마술적 세계관과 같은 부분이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근대주의적인 세계관이
가지는 어떤 하나의 특성을 비춰보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아까 영화 얘기도 하고, 뭐 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 같은 소설 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뭐 그 애니메이션 같은, 특히 초기에 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든가, 또는 뭐 뭡니까 저 천공의 성 라퓨타 뭐 등등. 그다음에 뭐죠 이름 잊어버려가지고 왜 저기 돼지로 변하고 하는 그게 뭡니까? 생가치로는 뭐 아주 대단한 아, 작품이죠. 예, 붉은 돼지. 이거는 뭐 논문도 여러 편 나왔죠. 제가 찾아보니까 뭐 박사 논문도 수두룩하게 나왔더라고요. 특히 뭐 언어학 쪽에서도 그렇고 뭐. 근데 이분이 좀 이제 고만하셔야 되는데 자꾸 쓰셔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런 작품들에서 우리가 제가 SF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좀 판타지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게 말하자면 그런 어슐러 르긴 같은 판타지와 SF를 넘나드는 아주 걸출한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런 마술적인 세계라는 게 어떤 건가를 이렇게 슬쩍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초기 작품들을 보면 그 주인공들이 되게 여자아이인데 걔가 보면 많은 것들하고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다 잊어버렸죠. 그렇지만 그 바람계고의 나우시카에서는 오무라는 그 괴물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천공의 성 라피타도 아주 걸작인데, 뭐 이런 수많은 다른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심지어 광물들까지 같이 소통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우리가 이전에 그런 굉장히 우리가 가졌던 많은 능력들, 뭐 우리가 뭐 수리수리 마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많은 소통의 능력과 공감의 능력, 특히 공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 그걸 잘라내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데카르트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이원론이죠. 그래서 이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이제 우리가 물론 그것은 그 당시 시대에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무기였기,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바이어스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특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꼭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의 이런 특성들이 그런 게 아닌 그런 다른 부분들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풍부함을 얻는 과정이 바로 그런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뭐 철학을 공부하고 또 과학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제 과학혁명에 대해서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과학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보면은 과학은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 있고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거랑 그러니까 그 증명에 관한 거랑 또 하나는 그 산업과의 연관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 되는 거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은 과학을 필요로 하고 이거랑 두 개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약간 편견인 거 아니면은 나중에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이 나오는 건가요? 여전한 제 편견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과학과 산업의 뭐 서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었을까요? 예, 제가 그렇게 그거는 갖고 있던 분명히. 편견이었어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한참 후에, 음, 사실 이때까지는 이제 주로 세계관의 어떤 변화 과정을 과학혁명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산업적인 부분하고 이제 연결돼서 한 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과정이 훨씬 더 크죠.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세 시대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는 그런 좀 이제 그 정체됐던 시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세 그런 발명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그런 산업적인 또는 자본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제 중요한 어떤 터전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좀 살펴보게 될 거고,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이런 산업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여기서 아주 탄탄하게 마련되는 과정이 이제 다음에 얘기할 어, 기결혼 철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프랜시스 베이컨도 말하자면 그런 하나의 뭐랄까 길을 닦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성경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이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미리 예비하는 그런 정지 작업을 쫙 길을 닦아놓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 아니었냐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죠. 특히 이제 제가 그런 과학혁명기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정량화 혁명 그 얘기가 이제 아마 다음에 나올 텐데 그래서 그 세계관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세속주의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적인 이런 측면들에 대한 갈망 이런 것과 아주 직결되고 특히 기계기술을 중시하면서 그런 이제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 리니어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과학혁명을 토대로 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분명히 그런 그 세계관이 말하자면 이제 근대주의로 나아가는 그리고 사실은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일련의 그런 토대가 이제 이 과정에서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도 느꼈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오늘 하나 배워가는구나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서 이것도 또 공부해야 되는구나, 저것도 또 공부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꺼졌긴 하지만 어찌됐건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단 제가 좀 이 주제를 좀 길게 다루고자 한 거는 한번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 뭐 다 바쁘시고 한데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같이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 다음에는 좀 줄이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시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연합니다. 선생님들이 과학을 전공하시지 않고, 아니, 과학사를 전공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과학혁명이라는 과정이 결코 이렇게 스무스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게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였구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서로 경합하고 싸우고 하는 것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또 나타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선생님들 그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 제가 여행 갔다 와서 막 앓으면서 테레비를 많이 봤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양궁을 제가 그렇게 그 과정을 다 지켜본 게 처음이었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근데 우리는 항상 금메달 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슬아슬하더라고. 막 마지막 뭐죠? 슈팅 뭐까지 가고 하면서.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안 보고 그냥 봤으면 당연히 땄겠지.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 매 과정에서 이런 우여곡절이 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현재적 관점, 아까 얘기했던 피그주의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그 역사적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 이게 사실은 이때 이렇게 상당히 사소했던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었구나. 또는 그때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형성됐더라면 지금의 현대사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실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또 이것 자체도 얼마 후면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이제 사실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마술 공부를 하려고 책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으기만 했는데 그걸 다 보려니까 또 나옵니다. 이거 중세를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번역도 안 돼 있고 요새 눈은 침침하고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한 페이지도 못 보고 그냥 계속 졸고 앉아 버려가지고 이게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하나. 아마 선생님들도 그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조금 앞서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결국 이것도 내러티브죠. 제 나름대로의 내러티브입니다. 과학도 내러티브예요. 선생님도 과학은 어떤 단일한 하나의 어떤 뭐 명제가 항상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학 논문도 내러티브고 그런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러티브에 힘을 얻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정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조금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것을 선생님들하고 공유하는 정도인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언제든지 반박할 수 있고 또 저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측면의 포인트를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버전이 있다 항상 그 점들을 이제 근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흐름을 한번 잡은 것을 선생님들에게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 저 친구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거는 좀 재밌네. 그러면 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얻는 소득은 그 강사가 강조하는 것보다는 강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슬쩍 던진 한마디로 내가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문헌 중에 저 변방에 있는 책인데 그걸 우연히 보고 이게 내 인생의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서로 이제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 4번 정도를 다루면 상당히 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나름대로 한번 재밌게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선생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재미있고 이게 더 재미있는 이유가 새로운 뭐 관점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책들과 이게 과학이 아닌 다른 책들과의 어떤 관련, 연관성이 또 이렇게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또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 듣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